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는 여전히 성장하는 분야이면서 이론이 그리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론을 검토한 뒤에 다음 영상에서 각각의 케이스를 보면서 특징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즉 PC가 보급된 것이 1980년대, 민간 대상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였어요. 그 무렵에도 물론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문화가 형성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발자와 마니아가 중심이 되는 소수 문화에 불과했지요. 그러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콘텐츠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웹 2.0이라고 지칭했어요. 웹 2.0은 멀티미디어에 기반을 둔 활동입니다. 기존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이 공개되고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용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무엇보다 융합을 촉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장르, 스토리텔링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웹 2.0을 대표하는 사례가 블로그와 위키피디아입니다. 블로그는 웹에서 작성하는 일기, 위키피디아는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을 의미하지요. 이것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등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웹 2.0의 또 다른 사례는 프로슈머와 UCC입니다. 프로슈머는 우리말로 창비자 혹은 생비자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창작자 또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사람들. 그 결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머들의 활동 영역이 글이나 프로그래밍 정도로 한정되지 않고 영상과 동영상으로 확장됩니다. 프로슈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웹 2.0 초창기에는 UCC라고 했습니다.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그런데 같은 말을 미국에서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 UGC라고 합니다. 표기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둘 다 유저가 스스로 만드는 콘텐츠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UCC라는 말은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지요. 대신 MCN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채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소개한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개인 방송 분야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와 같은 것들이죠. 이상과 같은 변화는 결국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정리됩니다. 이러한 기조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그보다 사회 변화 양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검색이 필요한 경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단연 악권은 네이버예요. 정보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보 탐색이 이루어지는 핵심 채널입니다. 유튜브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서비스입니다.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10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반면 구글은 전문 정보 검색에 주로 활용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여행, 맛집, 패션, 뷰티, 연애 등등의 정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채널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번에는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째 변함없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보다 급속도로 성장한 분야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인스타그램이에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선 이미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직도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큰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과학기술 영역에서 다루던 논의들, 특히 인터넷 테크놀로지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BT,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컬처 테크놀로지 CT 등을 토대로 해요. 여기에 인문예술적인 마인드를 더하는데 이는 주로 인문학 대중화와 예술 표현 다변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인간의 사고와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변화 방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아젠다로 널리 통용된 계기는 19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 19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AI 알파고의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 중 일부는 독일과 미국이 선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더 살펴볼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결국 산업혁명이 4차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우선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됩니다. 여기에 힘입어 기차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세워지죠.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니 집단 거주를 하게 되고 공공 서비스가 도입되고 의무 교육도 이루어져요. 사람들 간 이동이 많아지니까 증기기관차로 대표되는 이동 수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거주 형태의 변화입니다.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집단 거주가 이루어졌다고 했지요. 집단으로 거주하니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전염병이 발발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염병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으니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시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감염병의 창궐하는 팬데믹 현상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발발해요. 이때는 전기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공장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공장 안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중요합니다. 영화 부분에서 소개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작품에서 찰리 채플린은 나사를 계속 조이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를 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만큼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여러 단계로 쪼갰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한 사람이 여러 공정을 모두 담당해야 했습니다. 가령 대장장이를 예로 들면 풀무질도 했다가 망치질도 했다가 당금질도 했다가 여러 작업을 두루 감당했어요. 그 과정을 쪼개는 이른바 분업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80년대를 전후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이른바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타나요. 이른바 닷컴 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과 같은 회사가 활약하죠.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각 산업혁명들을 비교해 봅시다. 다시 이미지 자료를 유심히 봐주세요. 1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간에는 확연한 기술의 격차가 확인됩니다. 반면 2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간에는 기술의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아요. 앞선 산업혁명 단계의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능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흔히
고도화라고 설명하죠. 그러니 결국 4차 산업혁명도 3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를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분야들을 알아봅시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모바일, 이동성인데요. 이때 모바일은 휴대전화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스마트카, 드론 같은 것들까지 모바일에 포함되는 겁니다. AI, 인공지능도 중요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가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AI의 특징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아이언맨입니다. 강화 슈트를 입은 토니 스타크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자비스가 바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내용은 참고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사실 빅데이터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잘 알게 된 기술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다가 어느 장소에 가면 특별하게 무엇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주변의 맛집이 소개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광고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내용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이 작품 관련 참고 영상도 올렸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작품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MIT 공대에 있는 연구소 미디어랩에 의뢰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상용될 수 있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최신 기술 10가지를 꼽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영화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도입된 기술 중 하나가 홍채로 사람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빅데이터 기술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데이터가 대량으로 쌓이면 보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드드라이브, USB, 외장하드 이런 데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빅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물질이 아니라 가상,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가상의 공간에 올려두는 것이죠. 그것이 클라우딩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딩 서비스가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빅데이터가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AI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또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도 중요합니다. 이 둘은 이미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이 기술이 꼭 디지털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증강현실을 표현한 사례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허물어진 유적지의 원래 모습을 안내판을 통해서 구현했지요. 하지만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추가되면 더욱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VR 게임방, 박물관, 문학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죠. 다만 게임 분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사례가 현대자동차의 고잉홈 프로젝트예요. 실향민 할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이분을 자동차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달리면 전면 스크린에 평양 시내부터 가상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말을 참고 자료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분야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로 연결됩니다. 메타버스는 일종의 확장된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직 명확한 정의는 나오지 않았는데 가장 넓은 의미로는 싸이월드와 같은 SNS부터 마인크래프트처럼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게임까지를 아우릅니다. 메타버스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면 대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다루고 있어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보충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 뉴노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첫 강좌에서 문화 콘텐츠는 결국 변화하는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대에 도출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시 요구되고 있어요.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New Normal입니다. New Normal은 과거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현상이 점차 흔해지면서 표준적인 현상, 말 그대로 노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 새로운 표준의 범위와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먼저 도출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성장, 축소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낮아집니다. 얼핏 생각하면 저물가가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지만 생산자들은 같은 노력을 들여도 버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가 낮아지는데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이처럼 사회가 크게 변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도 뉴노멀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언급했지만 그 중에서도 피터 한센이 지은 뉴노멀이라는 책에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합니다. 먼저 이 카메라를 봐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질문에 저처럼 디지털 카메라라고 말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원주민이 아니라 디지털 이민자, 즉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찾아온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냥 카메라라고 대답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뉴노멀은 디지털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촉발된 패러다임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작가와 연구자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소설가 파울로 조르다오는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라는 책에서 여태껏 일상생활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상적인 일상은 중단되고 앞으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다. 지금은 변칙적인 시기라고요. 이제 그 안에서 사는 법을 익히고 이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라는 인식이죠. 반면 철학자 슬라에보 지체크는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한 점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기반들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것이며 엄청난 양의 고통은 물론 대공황보다 더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요. 그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길은 없고 새로운 일상이 옛 우리 삶의 잔해들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이미 조짐이 선명하게 보이는 새로운 야만에 접어들게 될 터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지책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한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글이 길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을 다루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저도 견해를 더했는데요. 한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만 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지옥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철없는 아이들의 자기 비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돌아볼 때다. 방향을 다시 잡고 속도를 조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이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사회는 기술로만 지탱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바로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경제산업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 패러다임 변환이라는 측면들이 연결되면서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측면들을 공통되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깔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